어쨌든 부처님 법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아까도 사실 계속 그 얘기지만 아이하고 부모하고 아이하고 만나는 인연에 대해서 일단은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아빠하고 엄마하고 아이를 만든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것을 일단 이해하고 들어가면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선을 지켜야 될 것인지는 그래도 큰 가닥은 사실 잡히죠. 이제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아빠 엄마가 아이를 100% 만들었다라고 놓고 본다면 그러면 아빠 엄마가 하자는 대로 시키는 대로 아이는 따라와야 정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도권은 아빠 엄마,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가 되든 어머니가 주가 되든 부부가 주가 되면서 아이를 교육을 시키는 것이 되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것처럼 아이가 부모를 찾아오는 것. 아이가 부모를 찾아오는 것이라면 여기도 이제 되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이가 부모를 찾아올 때는 그냥 응애하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갖고 들어오는 거죠. 요새 표현하면 빅데이터라고 표현해요. 누구나 다 빅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걸 요새는 그래서 말하기가 더 편한 것 같긴 해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평생을 살면서 축적되어 있는 빅데이터가 있거든요. 이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빅데이터를 놓고 알고리즘이 또 생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계속 운영했던 그 빅데이터가 계속 축적되어 있던 한 생명체가 내 아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고민을 해요. 내 아이를 어떻게 해야지. 물론 생존을 시키는 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아이가 건강하게 클 수 있게 기본적으로 해주는 거는 너무나 기본적인 거고, 그거 말고 조금 더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이 뭐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려면 이 아이가 갖고 온 그 데이터 값을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 데이터 값을 이해를 못하면 함부로 손을 대려고 시작을 하죠. 그렇잖아요. 이 애는 조금 약간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 애는 평생 운동만 했어. 그 전의 삶이 평생 운동만 했어. 계속 운동하고 그런 쪽으로 몸을 쓰는 것 쪽으로 계속 삶을 살아왔던 그 아이가 그 데이터 값을 가지고 딱 태어났는데 아빠 엄마가 상의를 탁 해가지고 이 아이는 그래도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 이 아이는 예체능 음악을 좀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다른 쪽으로 이 아이한테 선택권을 준다면, 이거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선택할 수 있고 저거를 선택할 수 있게 주는 건데, 이 선택하는 거 주는 것도 사실 부모의 역량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아까 표현한 것처럼 운동을 해왔던 아이, 몸을 쓰는 걸 해왔던 아이에게 그 선택권을 주지 않고 다른 것을 딱 주면 줄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음악을 전혀 하지 않았던 아기가 그 전에 그 데이터 값이 전혀 없는 그 생명체가 음악을 시작을 하는 거하고, 운동에 대한 데이터 값을 갖고 있는 아이가 운동을 하는 거하고 너무나 다르겠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옳다라고 말할 수는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잘 할 수 있다. 누구보다도 음악을 했던, 꾸준히 평생을 음악을 했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잘 나가는 피아니스트도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콩쿠르도 입상하고 그런 분들이 평생을 피아노를 치고 음악을 하다가 몸을 바꿔서 다시 태어났어요. 이게 사실 윤회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윤회의 과정인데, 그럼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난 이 아이가 서울대 갔으면 좋겠어. 물론 서울대 음악과도 있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서울대를 갔으면 좋겠어 하면서
그렇게만 밀고 가면 이 아이가 그나마 잘 받아준다면 성적이 그렇게 오르진 않더라도 그래도 따라갈 수 있겠지만, 이 아이가 만약에 음악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에서 오는, 이거는 사실 초등학교 정도 되면 벌어질 일이에요. 곧 7년 남았나? 이 아이는 그런 빅데이터 값을 아이들은 갖고 온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그때부터는 교육을 할 때, 훈육을 할 때 조금 낫겠죠. 그리고 조금 더, 물론 사회가 항상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한 아이가 운동만 하라는 보장은 없어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교육에 있어서는. 선택의 기회는 결국은 저도 출가를 내가 선택해서 한 거기 때문에 결국은 나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양한 경험을, 폭넓게 다양한 경험을 해서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빨리 캐치를 하는 것이 이 아이와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씨앗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게 일단 가장 기본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교육이라고 놓고 봤을 때. 근데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현실적으로 봤을 때 교육의 담당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어머니의 뜻으로 갑니다. 대부분. 왜 이렇게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뜻으로 가냐면 아버지는 아이를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지만 어머니는 실질적으로 아이와 한 몸이 돼서 10개월을 한 몸으로 같이 살다가 배 아파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에요. 낳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더 아이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이걸 좋게 표현해서 아버지보다 자식에 대한 사랑을 더 많이 갖고 있고,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아버지보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더 많이 갖고 있고, 이게 종이 한 장 차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싸우지 않기 위해서 어머니 뜻에 따라서 가요. 교육의 방식들을. 그건 기본적으로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은 내가 아이를 만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만 이해하면 이 아이가 나하고 인연이 돼서 앞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보탬이 될 수 있는 것, 다양한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님이 가져야 될 교육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은 현실적인 문제가,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행복과 행복하지 않는 삶에 또 그 바탕이 깔리게 되는데, 아이를 안고 이제 외출을 합니다. 유모차에 아이를 탁 태우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드라이브를 나가서 좋은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분위기 좋은 데서 아이 옆에 두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 이런 단촐한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 우리하고 똑같은 상황에 부부하고 아이가 있어요. 부부하고 아이가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그 모습을 안 보는 척하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아빠, 엄마, 아이까지 싹 다 마음으로 이렇게 다 보게 됩니다. 보게 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은 내 부인과 저쪽 부인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내 아이와 저쪽 아이를 비교하게 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비교해요. 실제로는 뭘 먹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옷차림을 하고 있는지, 진짜 그리고 어떤 유모차를 가지고 왔는지, 어떤 차를 타고 왔는지, 이런 것들을 미세한 것까지 놓치지 않고 다 생각을 해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도 마찬가지, 어머니도 마찬가지. 이게 실제로 일어나요. 왜 이 말을 하게 되냐면 이것도 교육도
이거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 가장 근본적인 얘기 같아요. 아이를 쳐다봤을 때. 하지만 현실적으로 뭐가 더 앞에 들어오냐. 내 아이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컸으면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실제로 내 아이가 있고 저 옆에 아이가 나하고 또래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더 빨리 첫 걸음마를 뗐는지, 그 다음에 누가 더 성장이 잘 되고 있는지, 키가 큰지, 아니면 누가 더 잘생겼는지, 누가 더 예쁜지, 누가 더 한글을 빨리 떼는지, 아니면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지. 이것이 교육의, 우리나라 현실적인 교육의 기준이 됩니다. 실제로는.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해요. 그게 우리들이 어쩔 수 없는 내 남편을 비교하고 내 자식을 비교하고 내 아내를 비교하는 이런 마음들을 떨쳐버리지 못하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기는 사실 어려워져요. 어려워지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근본을 놓치게 되잖아요. 비교하면 나보다 잘난 비교의 재밌는 포인트는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지 못난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거든요. 못난 사람들은 제외. 잘난 사람들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일으키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냐면 못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도. 그러면 집에 나갈 때는 행복한 모습으로 나가다가 들어올 때는 기분 나쁜 모습으로 들어오게 돼요. 싸우는 가장 이유도 그것 때문에 싸워요.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벌이가 얼마가 되는지, 얼마나 잘해주는지, 이게 서로 절대평가가 되지 않고 상대평가가 항상 되기 때문에 삶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 이유죠.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행복한 삶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죠. 월 수입이 1,000만 원이 되든 1억이 되든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은 훨씬 더 많고 내 부인보다 더 예쁜 부인들은 더 많고 내 애기보다 똑똑한 애기들은 더 많은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사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지 못하면 행복해질 수도 없고 또 그리고 또 이제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아이가 하나가 많아요. 우리 유치원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 유치원은 그 다둥이 부모님들이 좀 많아요. 2명, 3명 좀 많고 다른 유치원에 비해서 그래도 한 명인 부부들이 굉장히 많죠. 자, 한 명인 부부는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생각을 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도 잘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주위 사람들이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모아놓고 보면 이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다 모아놓고 보면 일반적인 한 아이가 되죠. 일반적인 한 아이이지만 내 눈에는 특별한 아이이긴 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객관화시키지 못하면 내 아이를 객관화시키지 못하면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 또래 친구들이나 그 위아래의 그런 또래들보다 특별하다는 생각만 가지면 부작용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평범하다는 생각 속에서 특별하다는 걸 갖고 가야 되는데 평범하다는 생각은 없이 특별하다는 생각만 갖고 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 아이는 평범한 아이인데 부모 눈에만 특별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간만 지나면 또 아이한테 실망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눈높이가 떨어지는데 아이 때는 아직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진짜 내 아이가 진짜 특별한 존재고
내 아이만 하는 것 같고 내 아이만 하는 것 같다는 생각, 그런 특별한 생각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내 아이를 객관화시킬 수 없어요. 객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아이의 재능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아이가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행복할까라는 걸 보질 못해요. 색안경을 하나 딱 끼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객관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좋고, 아이도 거꾸로 마찬가지예요. 아이도 항상 부모님으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아이 한 명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나는 항상 부모님한테 특별 대우만 받았던 사람이야. 그게 뇌리에 꽂혀 있고 그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어디 가도 그런 행동을 하게 돼요. 그냥 평범한 아이인데 그냥 평범한 아이인데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한 착각, 이건 착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착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아이한테도 성장기에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평범하다는 것을 나쁘게 볼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 그 평범함을 사실 따지고 보면 부모님들도 평범하잖아요. 부모님들도 평범해. 본인들도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내 자식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이고 기본적으로 무리잖아요. 그거. 근데 착각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 부풀려서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거는 단적으로 이제 우리 유치원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똑같이 선생님들은 대하는데 아이가 잘못하면 훈육할 수도 있고 체벌은 안 하지만 약간의 그 벌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 손을 잠깐 들게 한다거나 아니면 잠깐 무릎 꿇게 한다거나 해가지고 말 그대로 잠깐이에요. 한 1, 2분 정도 이렇게 너는 잘못해서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뜻에서 이렇게 잠깐 앉혀놓는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부모님들이 보면 어떤 생각을 갖냐면 아니 내 특별한 자식을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훈육할 때는 특별한 행동이 사실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도 사실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 아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본인이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고 조금 비하적인 표현이 잘난 사람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도 아닌데 자기 자식이 특별하고 잘난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이 아이가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사람들하고 사회성을 기르는데 사실 내가 재능이 뛰어나고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큰 힘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능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나 혼자 특별하다고 하는 것처럼 가면 세상을 등지면서 혼자만의 재능을 뽐내면서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내 아이가 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재능이 특별하고 돈도 잘 벌고 하지만 친구가 없어. 애인도 없고. 이거 얼마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요새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갖고 있는 특출난 재능, 특별한 행동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행복의 조건하고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구별해서 부모님이 캐치를 좀 잘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안 되면 이 아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만 잘하고 뭐 체육 특기생이고 예체능 특기생이어 봐야
행복하지 않으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의 목적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 목적에는 좀 위배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내 아이가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객관화시켜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객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아이가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하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친구의 아이도 굉장히 소중하고 특별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 이웃의 아이도 특별하고 아주 지혜로운 아이다라는 것을 각자 한 아이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결국은 누구나 다 특별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무난하게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